자, 한국어문화교육을 통해 본 한류의 정체성과 변천입니다. 상당히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제한국어문학회 전 회장을 여기 있고 고문을 통해서 본 우리 이크는 다른 언어학회보다도 특히 이 주제에 관련해서 많이 청착을 해왔습니다. 발표 대회에서 발표라든가 학술지에 대한 발표들. 그래서 부제를 국제한국어문학회 연구 및 발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압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류의 개념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시대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이미 통칭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통해서 한번 한류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한류에 해당되는 한류 1.0 시대에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아시아권 한류가 중심이었습니다. 소수 마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류 2.0 시대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통칭되는데요. K-팝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북미, 중남미, 중동, 유럽까지 확산을 했습니다. 10대와 20대가 중심이었고요. 한류 3.0 시대를 맞아서 2010년대 초반부터 2019년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음식, 뷰티, 게임, 웹툰 등 콘텐츠가 아주 다양해졌고 특히 전통문화의 전복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창의적 재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컬처, 신한류 시대를 맞았는데요. 2020년대 이후 한류의 다양화 및 세계화가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류의 개념 변천을 통해서 이것이 교육 콘텐츠로서의 한류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학습이 증가가 됐습니다. OTT 자막을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것이 그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현장에서 K-팝 가사, K-드라마, 대본 등을 교재로 활용하는 수업 사례가 공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종학당재단과 우리 잉크의 협력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한국 학습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아이돌 콘텐츠를 제작한 온라인 학습 자료가 되겠는데요. 뒤에 나오는 이제 바로 옆에 계신 배정 교수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BTS와 같은 아이돌의 영상,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 등은 5분 이내로 짧은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 스타일로 제공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흥미와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육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한류 콘텐츠 활용 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가 증가했고 문화 이해가 증진됐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국제언어문학회의 주요 발표자들이 한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시간상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순서상 밑을 좀 보이는데요. 배정 교수님이 2020년도 학술 발표를 통해서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세종학당재단과 활용이 돼서 된 사례가 바로 이 발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류 콘텐츠 기반의 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제안하시고 전 세계 한류 팬들을 한국 학습으로 유도하는 전략과 구체적인 자료 개발 방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핵은 교수님은 한류의 활성화 방안과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탐구를 통해서 한류 지속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 전략을 모색하고 한류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교육 연계를 통한 한류 지속 성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선생님은 재롱도 대상 한국 교사의 핵심 역량을 탐색을 통해서 해외 한류학교 맥락에서 한류를 활용한 문화교육과 교사의 역량을 언급하면서 한류를 통한 문화 정체성 방향과 교수법 개선 방안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시는 오재 교수님이 이제 한류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사를 또 정리해 주셨고요.
또 이성윤 교수님은 드라마, K-팝, 예능, 다마, 커버스 출판 동안 교육 연구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 제약상 대표적인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를 통한 정체성 형성입니다. 자, 한류 콘텐츠 소비를 통한 한국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례를 우리는 글로벌 팬텀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등을 예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요 이제 기준을 조금 지금 늦게 확인돼서 그렇죠.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100여 개국이 훨씬 넘고요. 1억 명이 훨씬 넘는 그런 한류 팬들이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팬 출신 한국 학습자들이 등장을 해서 드라마 아이돌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전공했다는 사례처럼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 한류를 통해 모국어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도 이제 특강을 한가 있는데요. 거기 브라질의 청소년을 둔 학부모의 얘기를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 예전에는 학교에 갔다 오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 한바구음을 치면서 엄마 나 그 동료한테 BTS 관련돼서 아주 좋은 얘기 들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한국어 한국문화 배우려고 안 하는 자식이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 콘텐츠 변화 현상과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아주 최근의 소식을 좀 전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영화의 토니 오스카상에 버금가는 그런 토니상 6개 부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다 최근에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장르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OTT 플랫폼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이끌었죠. 그리고 팬 참여 문화도 일방향 속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콘텐츠와 산업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정부도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의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내 한류의 통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주제를 한국어 교육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학습 목표에 맞게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식 수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한 주제별 수업안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이 되겠습니다. 팬덤 활동을 학습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흥미 기반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활용입니다. 여기 있는 것 달리 있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료 개발 및 공유도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피상적 이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류 콘텐츠만 소비할 경우에 한국 문화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나 상업적 이미지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깊은 역사와 전통과의 연결 필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균형, 즉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의 균형이 수업 설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 검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 습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의 역량 인식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교사가 한류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경우에 통합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교사 연수에서 한류 활용 교수법 근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류 인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동될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그런 보완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과 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는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강력한 자산이자 동력으로 작용하며 교육 현장에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류의 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변모해 왔으며 이제는 다양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교육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류 콘텐츠를 비판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류 콘텐츠와 한국 문화 교육의 만남은 한국 문화 교육의 세계화와 상호 이해폭을 넓히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류가 단순 유행을 넘어 글로벌 문화 교육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과제로는 한류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자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요. 표준화된 교수자료 개발, 한류 세대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자에게 숙제로 남겨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그동안의 변화 양상을 한번 짚어주셨고, 동시에 한국 언어문화교육에서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쟁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ó thể mở cái file PPT giúp chị được không? Okay.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받은 상황미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베트남 현지 한국 언어 문화 교육 환경과 학습자의 변화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에 수도 관계를 맺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은 정말 다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 1993년에 하노이 국립대학교, 1994년에 호치민 국립대학교 이어서 2005년에는 베트남 중부 다낭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동아대학교와 주단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어 교육은 주로 국립대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베트남에서 국립대학교와 산립대학교에서 모두 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KF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베트남에서 48개 대학교에서 약 2만 진정 명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사실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많은 베트남 학생들은 한류 때문에, K-드라마 때문에,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은 한류를 좋아하냐고, K-드라마를 좋아하냐고, 요즘 무슨 영화를, 한국 영화를 보고 있냐고 질문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서 틱톡만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 세대는 취업, 유학, 비즈니스, 관광 등의 평생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요즘 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국 관광객들은 베트남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엊그제와 어제는 교수님들은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하셨죠.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보이셨잖아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다낭에 많이 방문하셨던
뭐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후에 뭐 관광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한국제교육재단 소장님 하신 것처럼 2021년에는 한국어가 베트남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를 시범적으로 외국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낭 지역에서도 작년 10월에 우리도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주말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학생에게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점 학습자의 역량든지 그리고 다양성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다낭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디든지 가도 한국 분들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서 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다른 친구와 마찬가지로 졸업한 후에 통번역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었지만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되면 아까 KF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3배까지 영어를 할 줄 알면 월급 2배 받을 수 있는데 한국어를 잘하면 3배까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한국어 전공자들은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 통역사가 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갖추려면 진짜 다양한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직할 수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학생들은 호텔, 관광, IT, 은행, 공항,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다낭국제공항 오셨을 때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취직 기회가 많은데 요즘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사람도 많고 베트남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세대보다 취업 경쟁도 더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어만 잘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학생들은 전문 지식, 신부 능력, 올바른 태도 등 다양한 능력도 있어야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어 자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다른 전공과 연계를 통합융합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교라서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학술대회 진행하면서 우리도 융합 모형을 통해서 학술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학과 학생들은 다화도 준비했었고 우리 학과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 세미나, 한국어 교육 세미나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만들고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 문학과에서 한국어하고 통번역 근무하는 것만 아니라 3학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은 세부 전공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과 무슨 세부 전공이 있냐면 비즈니스 한국어, 관광 한국어, 사무 한국어, 한국어 교육 등의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 학과 선생님과 같이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광학과 교수님과 같이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학생들이 겪는 취업이
지혈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방안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는 학교에 와야 수업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조자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어를 처음 공부했었을 때 BBD 없이 수업을 들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BBD 없거나 아니면 시각 자료가 없으면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는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하는 것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춰서 수업을 설계해야 되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과제와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한 후에 베트남에서 맞는데 학교에서 e-learning 스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또 칸바 스템, e-learning 스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학습 자료도 올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과제도 올리고 학생과 함께 e-learning 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학습자, 기술, 사회적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 방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외국어, 언어의 사용이 결국 우리 삶과 점점 직결되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 또는 학습 도구 또는 학습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와 함께 이제 한국어 교사의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이따 저희가 추후 토론 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애 교수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 김희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제39회 링크 도장 대회에서 발표자로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작은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중급반 1기 수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말로만 설명하기, 온전하게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에 한국의 사투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은 느리게 하고 말 끝에 요 대신 요를 붙인다고요. 저는 이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이제 실감 나게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말로만 하니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콘텐츠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상들이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교재 설명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 영상들을 찾고 편집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베트남 선생님들 중에서
교육에서 저희처럼 이런 그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바로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문화 교육 영상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먼저 영상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현황 분석 및 학습자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교재 연동 QR코드 영상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베트남은 그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 등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 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0% 이상의 젊은 베트남인은 한류를 좋아한다고 답했고요. 이것도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베트남 대학 전공자, 한국어 전공자만 해도 2만 7천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 중고등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학습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 영상 콘텐츠는 아주 중요한 학습 도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 교육, 특히 문화 교육에서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많은 연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영상 콘텐츠들은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기존 영상 콘텐츠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의 기존의 영상이라 그래서 베트남 학습자들의 수준, 관심사 그리고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까 제 경험처럼 그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 좋은 영상 찾고 그리고 그 수업에 맞게 편집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째, 실용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재밌고 그리고 실용적인 영상들을 원하지만 많은 영상 콘텐츠가 지식만 전달하지 이런 요소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학과 학생을 100명 학생을 그리고 강사 8명을 이제 설문조사 실시하여 강사들이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 영상 콘텐츠를 원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 강사의 대답은 보면 이제 영상 활용은 높지만 적절한 자료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초급 학생 위한 쉬운 영상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대답은 더 명확했습니다. 자막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길이 짧아야 하며 설명은 쉽고 천천히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영상 콘텐츠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좀 더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 저희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눈높이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내용은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이제 학습자 수준보다 약간만 높은 내용을 담으면 도전 의식도 생기고 재미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상호 문화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비교하여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 실용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운 것은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실제 생활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그리고 학생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 언어 문화 교육 영상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준별로 보면 그 초급 단계에서는 시각적으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넣고 중급 단계에서는 이제 그 교과서 교재에 관련된 실제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그리고 고급 단계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문화 비교나 토론 주제를 다루면 좋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막 그리고 속도 조절 기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틱톡이나 셔츠 같은 짧은 영상 형태인 그 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하면 공부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교재 연동 퀘어코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도입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 및 흥미 증진 그리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그리고 문화 이해도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 개발을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 문화, 한국어를 사랑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맞는 지원, 협력 그리고 관심,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애 교수님께서는 점차 저희가 한국어교육의 질 측면에서 현지 맞춤형 콘텐츠 또는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 실제 교수자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또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방향에서 방안 또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배재원 교수님께서 이어서 문제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한류 기반 한국 언어 문화 교육 자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가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현재는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는 부분인데요. 네,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받고 한류 콘텐츠로 해서 만들면 흥미있고 재미있고 신나고 학습에 동기가 부여가 되겠지라고 정말 단순한 해석을 시작을 했는데 하기 전에 그렇다면 한류와 한국어 학습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조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에서 해외 한류 실태조사 2025년을 발표를 해서 제가 이걸 참고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11개 항목과 또 하나는 여기 한국어를 항목에 하나 넣어서 한 달 동안 해외 28개국 15세부터 59세까지 현지인 중에 우리가 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향유해 본 사람, 지금 한류 경험자라고 하는데요. 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의 자료인데 오늘 주제 톤에 맞는 데이터 한 3개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질문이 처음에 한국 문화 콘텐츠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가 1번이었고 두 번째가 그 중에 어떤 콘텐츠를 이용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보시면 2025년, 24년 12월쯤에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 K-팝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거는 한국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이고 2위가 영화이고 그 다음이 음악이고 드라마, 뷰티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항목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호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40% 이상 76%까지 한류를 경험해봤다. 한국 문화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 중에 한국어 학습을 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에는 26.8%입니다. 그래서 이 갭이 한 번이라도 한국어 최대치는 76.6이지만 최소는 36%인 경우인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숫자로 한국어를 경험한 수치입니다. 26.8%고 물론 국가마다 우리가 많은 학생학당이 있고 많은 교육기관이 있는 지역 집중적으로 포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어서 평균 26.8%입니다. 그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떻게 접촉을 했느냐는 것에 온라인 플랫폼인데 당연히 TV의 2배 이상, 2배 정도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TV로 접촉하는 콘텐츠를 감소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감소율이 더 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온라인 접촉 플랫폼은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 거에서 넷플릭스보다는 아직도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저희가 관심 있는 한국어 학습 수강의 목적을 했을 때 56.4%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는 아니었어요.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한국인과의 교류 되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수강 방법은 온라인 수강, 자가학습,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뭉쳐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정말 AI라든지 혼자서 하는 앱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이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들여다보면 지금 하고 배웠던 경험한 한국어 학습 방법이 좋냐, 호감 이걸 조사했을 때 마음에 든다는 75.4%였고 보통 20% 마음에 안 들다고 있었어요. 안 든다 10%.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국어를 왜 좋아하냐, 호감 요인을 조사했을 때 1위가 한국어의 소리가 듣기 좋아서, 2위가 한국어의 글자인 한글이 아름다워서, 한글이 만들어진 역사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문화적인 관점으로 한국어의 호감도 그리고 한국어 학습
학습의 저해 요인으로 저도 조금 충격받았는데요. 한국어의 문법이 어려워서 알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그리고 배울 수 있는 학교나 학원이 없어서 좀 전에 그 주제특강에서 그 대표님께서 하신 것처럼 수영하러 왔는데 수영장 없고 시설이 없고 이런 거 같은 맥락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서 이건 너무나 큰 저의 요인이죠. 내가 취미로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취업이나 이걸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서 그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한국어, 한국 문화 되게 매력이 있어. 그런데 좀 배우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는 다르게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는 환경은 아직 부족하다.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 학습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취업이나 학업이 아니고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 자체에 대한 흥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어떤 실용적인 취업이나 전공이나 이것보다는 문화적인 매력 요소인 거예요. 한국어 문화 요소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본 이유는 그래서 이 한류와 한국어 학습자가 굉장히 긴밀하고 선순환을 해서 한류,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흥미있고 재미있고 경험자가 한국 학습자로 순환이 되고 한국 학습자가 다시 그런 한국어를 가지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한우하고 한류 콘텐츠를 한우할 거라고 그걸 다 생각하고 있는 선순환 구조인데 뭔가 좀 아닌 듯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순환 구조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초기에 이제 흡입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흡입은 되지만 사실 한국어의 학습 지속 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순환 구조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한국어 학습 동기는 분명한데 한국어 학습의 지속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항록 김소희 2023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 이 조항록 김소희는 여기서 한국어 학습 문지방 높은 물지가 아까 그 강나온 선생님께서 턱이라고 말했는데 너무 높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향유와 사실 이제 한국 문화 학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즐겁고 재미있고 향유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렇지만 이쪽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걸 극복하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 진입은 크게 늘었지만 학습 초기에 높은 장벽을 만나서 학습을 포기하고 실제로는 한국어 지속 학습자가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수면 구조를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춘정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2년에는 되게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면 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저도 이런 실태 조사와 이런 거 공부했을 때 뭔가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다시 하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콘텐츠를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외국어를 학습할 때 동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외국어 학습 동기니까 이걸 따지면 외국어로 쓸 때 한국어의 동기일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주목을 했던 거는 도구적 동기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 문화라든지 콘텐츠를 사용하니까 도구적 동기, 필요에 대한 동기 외에 실존적 동기가 있다라는 걸 엄청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또 대표님 말했지만 내가 영어를 잘하고 하지만 내 세계관, 시야를 넓히고 싶었어. 이런 것처럼 문화적, 세계적 정체성을 찾는 게 실존적 동기가 있다라는 거로 이제 어떤 한류 콘텐츠, 문화, 한국어 교육을 넓혀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첫 번째 통합적 동기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의한 동기인데 사실은 도구적 동기가 대별되는 개념이고 언어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이국적 또는 문화적 호기심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매력의 한 형태
이제 통합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에 의해서 한국 학습자들이 유입이 되고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나가거나 조금 더 이들의 어떤 동기를 강화하고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아직 교육 자료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교육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그동안 다양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거가 잠재적 한국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확률을 촉진한다.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자료들은 이를 통해서 실제 학습자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것이 항상 있었던 우리의 연구의 내용인데, 두 번째, 학습자의 동기와 유발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지만 학습 지속성과 연결되기 어렵다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와 또 세 번째는 그래서 한류 기반 자료를 한국어 능력을 향상한 숙달을 향상을 하는 자료보다는 학습 동기부여 고소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콘텐츠를 꼭 뭔가 한국어 숙달되고 실질적으로 한류 콘텐츠로 배운 학습자들이 한국어 숙달대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자료 개발 쪽으로 가보면 2010년대까지는 주로 드라마, 영화, 가요로 전통적인 영상 콘텐츠를 보고서 따라해보고 보고 가사도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이렇게 2010년 후반부터 이제 K-팝의 일위로 대중과를 활용한 자료라든지 강한 연구가 수행되고 다양한 예능, 웹툰, 웹드라마, 팬덤, 팬픽션을 활용한 자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규제도 있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한류 기반 학습 콘텐츠의 범위는 분명히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 활용이 중심을 아직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앞에서 맨 첫 장에서 봤듯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 패션, 뷰티, 음식, 관광 같은 그런 학생가 이제 관심이 높은 한류 콘텐츠가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자로 활용하려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한류 콘텐츠가 한국어 학습 동기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습 지속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어떠한 대안으로 한류 콘텐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발표자분들도 흥미 유발 도구가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 자료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 체계가 이제 있으면서 흥미가 없어지는데 흥미를 반복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이제 저희 연구자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런 것은 되게 장점을 활용하지만 한류 경험 학습자의 이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거에 조금 목적을 둔다면 한류 경험은 학습자의 동기도 다르고 이게 학습 효과도 다르고 학습의 어떤 수준과 이게 한류에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선호도 자체도 다릅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니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목적별 맞춤형 활용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I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 AI 기술이 AI가 제가 이게 어떤 이것을 연구하는 곳에서 영어 많이 나와 있잖아요. AI를 활용한 그런 어학 연수 앱이 이게 이제 한국어는 지금 시작 단계인데 저희도 딥러닝으로 이것을 시켜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가 교재 같은 것도 PDF를 그냥 넣으면 그 엔진이 이걸 만들어서 대화 형식으로 하는데 내가 이 안 알아들으면 좀 쉽게 말해주고 쌓여서 데이터가 이 학생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 주제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또 이걸 해줍니다. 완전 학습자 맞춤형 이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학습 진도와 성취를 분석하고 그 수준과 성도를 반영해서 학습 내용, 또 한류 콘텐츠를 조합해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입어서 한국어 학습의 한류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학습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이므로 한류 콘텐츠는 한국 교육 대응 방법, 교육 자료 개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것도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기반 한국 언어문화 교육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부분적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개발부터 실행 전반의 한류 콘텐츠가 좀 더 넓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배재영 교수님께서는 다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류 콘텐츠의 소비자가 어떻게 한국어 학습자로 변모하는가, 그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의 이제 교육적 방법론을 아마 모색을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류 콘텐츠는 한국어 학습의 학주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보조 학습 도구로서 어떠냐라는 제안을 좀 전제를 두시면서 학습자의 여러 동기 유형에 따라 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자료 개발을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각 주제에 또는 발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중에 앞에 두 분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환경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표창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트럼 교수님께서 먼저 좀 질문해 주시고 답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어 문화학과 교육을 통해서 드러난 한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어느 정도까지 고정된 것이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유동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요소의 선택과 배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재미난 얘기하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어디 현장에 가면 현장 답사가 먼저인데 여기 뭐 어제 밤에 와서 급하게 또 오고 급하게 올라오고 그런 바람에 아까 넘기는 거 보고 잘 넘어가나 뒤로 가는데 저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이 왜 앞에 화면을 보지 않아 봤더니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여기 찍을 때 제 얼굴 나오니까 뒤로 자꾸 보시는데 좋은 반경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서 먼 세월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혹독한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3년간의 코로나 시대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눠보면 제가 사이버대 교수로 거의 오랫동안 봉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코로나에 대해서 별 얘기 안 나오죠. 코로나 이전에 사이버 대학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부각이 안 되다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엄청난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발표를 했고 아까 배정 교수도 발표를 하셨고 여기 두 분의 베트남 교수님께서도 하신 것 중에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것의 확대, 동영 유튜브의 그런 것들, 브이로그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각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꼭 잠을 짚고 우리가 디지털 시대 한류의 한국문화 교육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숙제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저도 이것을 연구 발표하면서 느낀 게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던 한류의 동참자들이
점점 그 한국어 문화, 한류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그냥 좋아하는 게 그쳐서 넘어서 자기 독립심, 주체적 관계 이런 것이 서로 영향을 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이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우리 한국 교육자가 앞으로 숙제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유찬 교수님께서 서은 교수님의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아까 그 발표 내용을 좀 봤을 때 이렇게 큰 틀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 기구의 활용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또 다른 그 AR이라는 등장에 굉장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AI가 우리 한국어나 교육에 어떤 지금 그 활용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부분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챗GPT 사용에 대해서 베트남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교수자는 수업 준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요 요즘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 교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적극적으로 과제를 내주면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수는 AI를 활용했을 때 상당히 그 쉽게 의문점까지 묻는 찾아내서 감점을 한다든가 그런 교수까지 있어요. 굉장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자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수자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학습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시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수업 중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챗GPT 사용하면 안 된다고 금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도 변화하고 있고 아이도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챗GPT 보통 어떻게 활용하냐면 학생들은 토론이나 발표 아니면 팀 과제를 준비할 때 아니면 이제 번역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은 먼저 직접 번역한 후에 그 다음에 챗GPT 활용해서 본인은 번역했던 번역본은 잘 나가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할 때 챗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밑에 보신다면 챗GPT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학생한테 챗GPT는 여러분의 비서가 될 수 있지만 선생님에게 제출하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재검토하고 그리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은 수업을 했을 때 챗GPT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 그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챗GPT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 그림책은 베트남어로 번역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은 우리는 챗GPT를 활용해서 뭔가 번역본 검토하기만 했었고 스스로 직접 번역했다. 그렇게 쓰라고 했었는데 사실 솔직하게 챗GPT 없이 번역한 학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자로서 수업을 준비할 때 정보를 검색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하기 활동을 지도할 때 아이디어가 부족할 경우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아이디 정리, 아이디 구성, 그리고 장문하고 나서 내가 잘 썼는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너무 진하게 의존하면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입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는 정답 도구가 아니라서 특히 연구할 때 학생도 그렇고 교수자도 비판적 사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 순서나 데이터를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게 제 검토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배재원 교수님께서 희애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희애 교수님께서 이 주제 토론을 위해서 전문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셨고, 취업하셨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은 한국어 전공생인데, 그 요구사항이나 개발 안에는 사실 이제 일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취미 목적의 학습자와 달리 전공,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 제작을 할 때는 조금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급 같은 데서는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 동영상 제작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전공학습자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솔직히 이번 조사는 제가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취업보다 한국어 수업 그리고 한국 문화 수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습 흥미의 요구가 더 컸습니다. 취업보다. 하지만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주로 관광 서비스 그리고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분야로 진출해서 그래서 진로 맞춤 동영상 콘텐츠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로 취업 맞춤 동영상 콘텐츠 개발할 때는 실제 업무 상황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는 호텔에서 하는 그런 실무 그리고 명소 설명하는 광고 가이드 실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면접 동영상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실무 그리고 비즈니스 실무 등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모범 수업 동영상들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배재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디지털 시대의 한류 교육 자료와 AI 활용 방향 주제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 발표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베트남에서는 카이 드라마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지 맞춤형 영상 자료 개발이 앞으로 한국어 교육 교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어 교재와 한류 콘텐츠의 결합형 학습 자료를 만약에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면 한류 콘텐츠 속에 나오는 되게 지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휘나 표현, 문화적 요소들을 되게 동기가 부여되도록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즐기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류 콘텐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요구나 호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콘텐츠 활용할 때 반영을 해서 다각화해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주 교재가 어떤 그 보조적인 역할로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로 결합하여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상 아마 전달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텐데 질문 있으신가요? 비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육자료 관련해서 천연 대표님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이크가 혹시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한적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교수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막힌 곳을 뚫기 위한 뭐 10년 계획 이런 거 말고 당장 1년 안에 뭘 하면 이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그럼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키워드는 재미, 흥미, 그리고 그 한류 콘텐츠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1위권이 보편적 정서였어요.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도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거. 사실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자료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꼭 한류 콘텐츠가 되냐는 거는 조금 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에 또 교수 학습의 방법에 따라서 또 접근 방법에 따라서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적인 것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이제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관련해서 네, 안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계신 귀한 분들 먼저 인사하고 우선 간상에서 내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